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이화경 작가의 작품 화투치는 고양이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없는 세상에 홀로 남은 12살 소녀와 화투뼈 하나로 인생사를 꿰뚫는 86살 할아버지의 결정적 배틀. 바로 시작합니다. 화투치는 고양이. 고백하건대 나도 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내기를 건 도박을. 그것도 가족 사이에서 진즉 개털이 되어버린 할아버지와 함께 말이다. 화투를 잘 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다. 삥을 좀 뜯기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을 굳이 전에 전쟁까지 일으키지 않은 채로도 말이다. 12살부터 나는 할아버지를 상대로 내기 화투를 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학교 생활에 별 재미를 못 보고 있었다. 부모는 벌어먹고 사느라 등골이 휘어 자식 한 놈이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신경도 안 써 학교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었던 참 좋았던 시절. 내기 화투를 배웠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가끔씩 화투를 쳤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노가다판 십장이었다던 할아버지는 섰다나 도리지구 땡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했지만 어린 손녀에게는 미나토나 600 혹은 삼봉을 가르쳐 주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해는 1975년이었다. 토착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가 사회시험제의 단골 문제이자 정답이었던 시절이었다. 민주주의에도 국적이 따로 필요한 건지 어린 나는 알지 못했다. 4학년 때와 수업 수준이 질적으로 다르게 5학년부터는 공화국이니 유신이니 민주주의니 어렵고도 거창한 어휘들이 물수제비가 일으킨 물결에 튀어나온 소금쟁이처럼 좁은 머리통을 헤집고 다녔다. 5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자 꺽다리처럼 키가 크고 강팍한 인상의 남자 담임은 반장과 기타 임원 모두 선거로 뽑겠다고 선언했다. 선생님 혼자 장구치고 북치는, 즉 반장부터 하다못해 청소반장까지 담임의 막강한 정권으로 뽑던 것을 보아왔던 아이들은 놀라기보다는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 않아도 키 큰 담임이 교단을 밟고 서 있는 통에 본의 아니게 그를 우러러보는 자세가 자동으로 나왔다. 수업이 끝날 때면 언제나 여린 뒷덜미가 뻑지근했다.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듯 아이들을 향해 눈을 내리깐 담임이 말했다. 누구들이 알란가 모르겠다만 요것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알겠냐? 민주주의? 바로 지금 이 시간 반장을 직접 니그들 손으로 뽑는다 이 말이다. 깐죽거리는 말투로 툭툭 말을 던지는 담임의 표정은 귀찮고 짜증난 기색이 역력했다. 담임은 4학년 때 반장을 역임했던 한 아이를 불러 교탁에 세웠다. 그 방면에 이력이 붙은 아이는 이미 반장을 따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선거를 진행했다. 반장 후보를 추천하거나 반장하고 싶은 어린이는 손을 들어주세요. 강수아까 딸 수연이와 황옥단 금빵집 아들 현식이 같은 반장 경력이 있는 애들에게 반 아이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쏠렸고 시선에 집중을 받은 아이들은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썼으며 담임은 그런 식의 구태의연하고 자연스러운 술렁거림을 느긋한 미소로 독려했다. 누구를 먼저 추천해 줄 것인가 따위에 잠깐의 머뭇거림과 저울질의 소강 상태를 깨뜨리며 낯선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저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다. 4년 동안 8번의 임원 선출이 있었건만 나는 분단장 한번 해보지 못한 순수 초짜였다. 아이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악교처럼 달라붙는 친화력이 있는 것도 아닌 나는 당연히 인기가 없었다. 아이들이 반장 후보로 나를 추천해 줄 리 만무했다. 아무리 초등학교 임원 선거라지만 출마자의 경력과 집안의 금전적 배경, 어머니의 치마폭 넓이 따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아이들이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한국적 민주주의,
아니,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담임이 멋지게 말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나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남도 시골 마을에까지 골고루 평등하게 끼친 현장에서 첫 번째 반장이 되고 싶었다. 제일 먼저 기습적으로 손을 들어 자진 추천한 나를 바라보던 담임의 표정은 황당함과 가소로움의 그 자체였다. 몇몇 아이들은 나의 주제넘음을 말없이 비웃었고 몇몇 아이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게 뻔한 임원 선거에 제밥을 던진 나의 똘짓에 은밀하게 웃었다. 반장 선거에 5명의 이 후보자가 나왔다. 그때의 나는 자신에게 표를 찍는 것은 선거의 도덕 혹은 양심 혹은 윤리에 어긋난다는 말도 안 되는 청렴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당연히 나는 강수학과 딸 강소연에게 나에게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을 위험과 그럴 경우 당할 망신살의 두려움을 각오하고 의연하게 다른 이 후보자에게 한 표를 주었다. 의외로,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나는 단 한 표도 얻지 못했다. 추천과 재청과 동의와 추천자들의 연설, 반장에서부터 부반장, 회장, 부회장에 이르는 간부급 임원을 뽑는 여정은 길고도 험난했다. 반에서 유일하게 나만 단 한 치의 긴장도 늦추지 않고 부회장 선거에까지 치열하게 임했다. 왜냐하면 나는 반장, 부반장, 회장 선거에까지 자진 추천하고 어렵사리 재청과 동의를 이끌어내서 이 후보자에 올라 연거푸 미끄러졌던 것이다. 반장이 안 되면 부반장이라도, 회장이 안 되면 부회장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그저 순진한 욕망이 이끌려 계속 이 후보자가 된 나를 담임과 아이들은 마지막엔 괴이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매번 떨어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으로 다시 말머리를 여는 나를 뻔뻔스러운 계집애나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덜 떨어진 푼수로 여기고 있었다. 어쨌든 마침내 보란듯이 불쌍하게 나는 부회장이 되었다. 내리 다른 아이들 이름만 적어대던 짝꿍마저 내 앞에 대놓고 보란듯이 내 이름을 적어주었으니까. 비밀투표라는 유권자의 신성한 임무를 저버리고 출마자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내는 짝꿍의 배려와 호의가 한국적 민주주의에 먹칠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나는 눈을 감고 말았다. 그때의 나는 동정표라는 말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1학기 부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처음 받아본 권력의 표지이며 상급 위계의 증명서이자 사회체제에 용케 들어섰다는 등록증이었다. 그러나 임명장의 향긋한 잉크 냄새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나의 부회장 능력과 권한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야 말았다. 부회장이 된 뒤 처음 맞이한 학급회의 시간에 나는 회장과 함께 교단에 늠름하게 섰다. 반 아이들의 까만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교단의 높이가 자동으로 부여하는 권위를 느끼면서 근사하게 눈을 내리깔며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회장이 학급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 주십시오. 부회장인 나의 말에 모두가 따랐다. 담임마저 뻣뻣한 허리를 고추 세우고 부회장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칠판이 한가운데에 놓인 태극기를 향해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올려놓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나는 기분 좋게 낭독했다. 다행스럽게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태극기 옆에 쓰여 있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다음은 순국선열 및 부회장이 되고 싶었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열찬 투쟁으로 얻어냈고 그래서 부회장이 되었지만 부회장으로서 해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그때의 나는 순국선열 및 호 이상을 낭낭하게 선언하지 못하고 말았다. 심장이 마구 뛰고 귓불이 뜨거웠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던 반 아이들이 그의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진땀이 나고 막막하고 애타고 절박하고 슬펐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다. 자꾸만 목소리가 안으로 잦아졌다. 순국 선열 및 호구. 야야, 그냥 묵념이라고 해라. 묵념. 참다 못한 담임이 병력같이 소리를 냅다 질렀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비탈길을 애써 오르는 노새의 여린 잔등을 잔인하고 가차없이 후려치는 채찍처럼 내 뒤통수를 내리쳤다. 바늘로 눈을 찔러버린 것처럼 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울컥 눈시울로 몰려왔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해 잇몸이 뻐근해지고 턱이 저리도록 이를 단단히 물었다. 그때의 나는 호국 연령 및 순국 선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 호국도 연령도 순국도 선열도 어렵거니와 밑이라는 외자는 정말 어렵고도 요령부득이었다. 그때의 나는 밑이 그리고 와과 따위와 비슷한 의미의 접속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첫 학급 회의를 마지막으로 나는 부회장 임원으로 누려야 할 작은 권력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생활에까지 관심을 잃어버렸다. 임원 생활에 이력이 붙은 아이들은 나처럼 멍청하고 바보처럼 학급회의를 이끌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다. 담임이 그 어려운 문구 대신 묵념이라고 간명하게 정리해 준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위로도 해보았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 줄 몰랐다. 자꾸만 순국선열 및 호국 연령의 귀신들이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흰갓을 쓰고 흰 소총을 맨 그 귀신들은 마치 묵념하듯이 고개를 숙여 이가 하나도 없는 검고 텅 빈 입을 벌려 내게 밑이라는 쥐똥 같은 까만 단어를 뱉어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밑이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귀신도 호국 연령도 순국 선열도 학교도 선생님도 태극기도 국민교육 헌장도 다 두렵고 무섭기만 했다. 무엇보다 히읗자와 기역자, 리을자, 시옷자, 미음자, 이응자가 들어간 단어를 뱉어내려고 하면 심장이 마구 미친 듯이 뛰고 숨이 턱턱 막히는 통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14개의 한글 다수리 가운데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리로만 조합해서 단어를 말하기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나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을 택했다. 학교, 히읗과 기역이 들어가는 단어 학교. 당연히 나는 학교가 싫었고 기역과 시옷이 가시처럼 박혀있는 교실이 무서웠다. 수업 중간에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조 때를 하거나 그도 아니면 아예 교문 앞에서 등을 돌리기도 했다. 바깥으로는 볼품없고 안으로는 한없이 절망적인 날들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86살 잡수신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늙은 핏줄이었다. 2칸짜리 새빵살이를 하는 홀 며느리에게 얹혀 살고 있던 그 늙은이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었다. 큰아들은 6.25 전쟁 때 한창 퇴각하던 중에 미국 폭격기의 5인 사격으로 인해 20대의 저승 자갈밭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순국선열 및 호국 연령의 한 분이 나의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부회장이라는 완장을 한 학기 정도 근사하게 차고 다닐 수 있었으련만 에금, 다 지나간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큰아버지는 전몰 군경으로 인정되어 할아버지는 국가로부터 보훈 수혜를 받아 늙음하게 담뱃값이나마 챙길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황달로 누렇게 된 손을 허공에 흔들며 세상을 떠났다. 둘째 아들의 아내, 공식적으로는 큰며느리가 된 과부와 그 과부의 금족 같은 자식들과 함께 할아버지는 시르죽은 분위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살고 있던 새방 앞에는 어른손으로 5뼘쯤 되는 쪽마루가 깔려 있었다. 내가 과제물을 살 돈으로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갔을 때 그는 마루에 카키색 군용담요를 깔고 화투를 떼고 있었다. 고개를 수그린 탓에 할아버지가 입은 한복이 뒷고대 동정에 때가 새까맣게 낀 것이 내 눈에 먼저 들어왔다.
허름한 조끼에 추레한 마고자 차림을 한 그는 상투는 틀지 않아 탄건이나 망건 따위는 쓰지 않았다. 상고머리로 짧게 치울려 깎은 그의 하얗게 센 머리털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 몇 올이 낯설게 돋아 있었다. 두루마리를 입고 갓을 쓰고 흰 채 수염을 길렀다면 아마 호국 연령이나 순국선열의 모습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 노인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마루 앞에는 작은 여우 한두 마리는 들어가 살아도 될 만한 크기의 대숲이 있었다. 마루 끝에만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햇빛을 바람에 쓸리는 댄잎 소리가 빗자루처럼 스륵스스스 쓸어내고 있었다. 나달나달해진 군용 담요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화투를 깔아놓던 할아버지는 화투를 뗄 때마다 엄지에 침을 묻혔다. 침을 묻혔는데도 잘 안 떼어지는지 혀를 쑥 내밀어 엄지와 검지에 다시 침을 묻혔다. 나는 그가 마지막 배를 올려놓는 것을 보고선 왔다는 기척을 냈다. 이미 할아버지는 군용 담요 위에 어릿거리는 내 작은 그림자, 폭이 좁은 마루 몇 쪽 분량의 햇빛을 먹어치운 내 몸의 어둑한 응달을 알아차렸을지도 몰랐다. 늙은 개나 병든 고양이가 행동은 느려도 눈치 많은 화살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뱉었다. 그는 바닥에 깔린 화투의 빨간 등을 찬찬히 쓰다듬었다. 말없이 고개만 까딱하는 내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할아버지는 털옷에 붙은 독고마리처럼 내 손에 들린 봉지만 쳐다보았다. 마루의 가방을 털썩 내려놓고 나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봉지를 등 뒤로 밀쳐두었다. 5학년이 된 뒤로 학교 시간이 늦어진 탓에 할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 버티려면 그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마른 입맛을 다시더니 화투를 하나씩 뒤집기 시작했다. 나와 할아버지는 군용 담요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나는 할아버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늙은 아내처럼 일진용 화투를 하나씩 뒤집어 주었다. 나중에 나도 배우게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화투로 오간을 떼면서 하루 일진을 점쳐보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패를 뒤집자 할아버지는 느긋하게 짝을 맞추었다. 모란꽃과 창포, 긴 옷을 입은 우산을 쓴 남자와 단풍잎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석하자면 나는 할아버지에게 벗이자 밥이었고 행운을 몰고 온 한 마리 예쁜 시카, 즉 사슴이었다. 어두운 그늘에서 늙은 두루미가 울고 있노라니 어린 새끼가 화답을 하는구나. 그가 말을 뗐다. 도대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요령부득의 말을 내까리는 그가 내게는 도대체 꿍꿍이 속을 알 수 없는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세상의 비와 눈과 서리와 이슬을 한꺼번에 맞은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어린 것의 심사를 노인은 알기나 한 걸까? 또래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담임에게는 무시당하고 무엇보다 한국적 민주주의 대의로부터도 멀찍이 벗어난 부회장이 울적한 심정을 저 늙은 핏줄은 눈치조차 못 챌 터였다. 잠시나마라도 권력의 완장을 차보겠다는 안쓰럽고 짠한 꿈마저 박살나버린 아이 앞에서 황당무계한 말이나 내까리다니. 그런 할아버지를 마주보고 있자니 백설기처럼 얼굴이 하얀 백설공주가 되고 싶었던 나는 12살 어린 계집애가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100살 마녀가 된 것 같았다. 북향으로 새빵을 앉힌 탓인지 무릎이 금세 시려왔다. 나는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이 깊게 울었다. 댄잎 소리가 말없는 늙은이와 말을 잃은 계집애 사이를 서성이며 혼자 시끄러웠다. 댄잎마저도 바람에 스치면서 맘껏 소리를 내는데 그깟 미칠한 말 한마디에 인생이 끝장나서 수만 마디의 말들이 사라져버린 사태가 견딜 수 없었다. 그놈의 미 때문에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졌다. 이를 악물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그만 또르르 흘렀다. 자고로 옛날부터
열사는 슬픔이 많고 미인은 눈물이 많은 법이라고 했지. 그가 가랑잎처럼 마른 손으로 화투패를 모으며 말했다. 열사라니 망할 놈이 선열 때문에 마음이 열 곳이 돋고 영영 때문에 영영 벙어리로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어린 것에게 열사라니. 70살이나 어린 손자에게 다정한 건지 비정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투이자 태도였다. 확실히 할아버지는 호감을 살 만한 양반은 아니었다. 그는 양손바닥에 적절하게 화투패를 갈라 섞기 시작했다. 화투를 한 손바닥에 쥐고 나머지 다른 한 손으로 화투패를 적당량 빼내서 올려놓기를 반복했다. 오른손 손목의 진동을 이용해서 화투를 섞는 소리가 탁탁탁탁탁 울렸다. 나는 콧물을 목구멍 안으로 들이마시면서 그가 노련하게 화투 섞는 것을 지켜보았다. 화투 패드를 한 손바닥에 걸어모은 뒤에 그는 패의 뇌기를 단정하게 정리하고선 군용 담요 한가운데에 올려놓았다. 그는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바지춤에서 담배를 꺼냈다. 담요 옆에 놓인 팔각 성냥갑에서 성냥 한 개비를 꺼내 칫 불을 붙였다. 화랑 담배 한 개비를 정확히 3분의 1만큼 아껴가며 만나게 빨아들인 뒤 성냥갑 뚜껑 위에 곱게 모셔두는 그를 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화투로 담배로 상념으로 잘게 쪼개어 쓰는 그의 길고도 긴 하루를, 여든이 넘은 멀고도 먼 생애를 그때의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생이란 어찌됐든 하루하루의 시간을 장작 패듯 쪼개고 쌓아서 이루어낸 세월의 총합이라는 것 또한. 화투는 모두 48장, 12달을 나타내는 패가 넉 장씩이다. 1월은 송학, 2월은 매조, 3월은 벚꽃, 4월은 흑사리, 5월은 난초, 6월은 모란, 7월은 홍사리, 8월은 공산, 9월은 국준, 10월은 단풍, 11월은 오동, 12월은 비. 그가 48장의 화투에서 12장을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 앞에 주르륵 새로운 그림 세상이 펼쳐졌다. 그는 여전히 12살 계집애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 대신 건조하고 냉정하게 내기의 셈법을 말하기 시작했다. 요 그림은 광자가 있는 화투인디 20끝짜리다. 요것은 10끝짜리. 요것은 5끝짜리. 그러고 요것은 끝수가 없는 호껍데기라고 하는 것이다. 똑같이 생긴 그림끼리 못해고 맞추고 하면서 점수를 따는 것이 요령이다. 끝수를 세면서 많이 따면 이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끝발이 쓰면 된다. 그런 말이다. 가장 쉬운 것이 미나투고 쪼까 어려운 것이 600, 300 둘이짓고 땡 섰다. 뭐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찬찬히 배우면 되니까 오늘은 미나투라는 것을 한번 쳐보도록 하자. 그는 화투패를 한꺼번에 모은 뒤에 왼손바닥에 올려놓고 내게 내밀었다. 나는 멀뚱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떼어라. 그가 화투패의 반절을 떼어내는 신용을 하면서 내게 내기를 걸었다. 나는 화투더미의 일부를 떼어내서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가 화투패를 바닥에 깔기 시작했다. 밤일 낮장! 화투패의 빨간 등짝을 내려다보며 그가 소리를 질렀다. 그가 먼저 화투패 한 장을 까더니 바닥에 착 내려놓았다. 외롭게 생긴 사슴 한 마리가 빨간 별 까만 별을 고요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바닥에 깔린 화투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바닥에 얌전하게 내려놓았다. 파란 별 위에 붉은 벼슬한 닭 한 마리가 모습을 나타냈다. 똥광 20끝짜리로구나. 내가 선이다. 네 먼저 시작하란 말이다. 그냥 똑같이 생긴 그림을 한 장 한 장 맞추면 되는 것이다. 낱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드립다 화투의 세계로 잡아 끌고 가는 할아버지 앞에서 나는 무조건 바닥에 깔린 그림과 손에 쥐고 있는 화투들의 그림을 정신없이 맞춰보았다.
밤에 치는 화투와 낮에 치는 화투에서 선을 잡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며 먼저 선을 잡고 진지를 구축하는 게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나는 잘 알지 못했다. 먹을 것이 없냐? 그람은 비풍, 초똥, 발삼 순으로다가 내려놓으면 된다이? 쥐고 있는 화투패와 바닥에 깔린 화투패를 연신 들여다보며 고민하고 있는 내게 그가 말했다. 마치 내가 쥐고 있는 화투패들을 투시하고 있는 듯 했다. 먹을 게 없어 내놓을 것이 마땅치 아니할 때에는 비풍, 초똥, 팔삼과 같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을 던지는 것도 일종의 대책이 되며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심오한 비유를 그때 나는 조금 알게 되었다. 나는 도무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할아버지 앞에서 작은 손을 꼬물락거리며 화투패를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고심 끝에 똥피 하나를 군용 담요 위에 노름꾼처럼 팔을 높이 치켜들며 쫙 달라붙게 내리쳤다. 그 서슬에 왼손에 들고 있던 화투패들이 와르르 등짝을 훌렁 까부이며 쏟아졌다. 재물을 허술하게 보관하는 것은 훔쳐가라고 겔짜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법이니 예리한 무기를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다. 알겠냐? 자, 이번 판은 나가리다. 병법에서나 나올 단어와 노름꾼이 쓰는 은어가 마구 섞인 그의 말은 화투판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파토가 되어버린 첫 번째 판을 갈아엎고 다시 새 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벌써부터 도박판의 연락에 빠져들고 있었다. 새 판에서 내가 쥐고 있는 패들은 난초약도 할 수 있고 풍약에 비약까지 할 수 있는 것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달고 다른 영감탱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패다라고 자만했다. 게다가 이번에도 나는 성까지 잡은 행운을 거머쥔 터였다. 모든 패들을 다 거머쥘 싹쓸이에 대한 욕심으로 이마가 뜨거워졌다. 비강을 낸다는 게 그만 송악을 내고 말았다. 나는 허겁지겁 내려놓은 패를 다시 걷어들였다. 어허, 낙장불입이로고. 된소리 같은 그의 질책이 떨어졌다. 엎지른 물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고 자신이 뿌린 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는 속담은 전쟁터에나 쓰일 말일 뿐 어목한 화두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낙장불입이라는 말로 단번에 내게 가르쳐 주었다. 부회장이 되겠노라 만용을 부린 것도 내 자신이고 학급 회의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도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될 터. 그러나 낙장불입의 책임을 곱다시 감내하기란 그때의 나는 너무나 어렸다. 또다시 판은 나가리가 되었다. 몇 판이 돌자 나는 화투의 명칭과 셈법, 규칙과 족보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승부수를 띄우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맛에 흠뻑 빠져들었다. 말이 필요 없는 판이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는 허리뼈가 고른 늙은이고 나는 허리뼈가 부드러운 아이였다. 도박은 집중력과 허리와 배짱 싸움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한치벌레에도 오픈 결계가 있다더니 어린 것이라고 시피 봤더니만 쓰겄다. 인자 됐다. 오늘은 이것으로 시야게를 하자. 그는 벌겋게 눈을 밝히고 화투에 몰두하는 나를 밀쳐내듯이 화투판을 미련 없이 접었다. 일치가 3.0303cm라는 것, 1푼은 일치의 10분의 1이라는 것, 5푼은 1.5152cm라는 것을, 시야계가 마무리라는 것을 알 리 없었던 나는 5푼 결계를 억누르며 판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 스쳤다 사라지는 슬픈 허기와 식탐을 끝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먹을 것을 선선히 내놓았다. 내기를 걸 만한 아무것도 갖지 못한 할아버지와
달콤한 고무빵과 우유가 있는 나와의 내기는 하나 마나 이기나 마나 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는 승부였다. 그와 나는 내기가 끝난 뒤에 서로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먹고 마셨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빵 조각을 조금 떼내어 마루 앞 대숲에 훌쩍 던져주었다. 그런 모습을 의아스럽게 쳐다보던 내게 그가 말했다. 개평을 떼는 것이란 것이다, 요것이. 딴 돈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어 잃은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개평이라는 것을 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판을 싹쓸이하는 승자의 곤조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판돈을 다 털린 개털에게도 판으로 다시 얼쩡거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화투판의 예속 상교이자 환난 상요리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그 후로도 그와 나와의 내기 화투는 한동안 이어졌다. 달고 달아 얍삽해진 화투는 처음 부피에 반도 안 되게 얇아진 맨들맨들한 군용담류에 짝짝 잘도 달라붙었다. 도시락이나 과자 또는 빵을 사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갈 때마다 늙은 고양이를 걷어먹인다는 자각에 빠지곤 했다. 할아버지는 돈도 능력도 없었지만 말주변도 특별한 애정 표현도 할 줄 모르는 이였다. 그럼에도 그는 화투를 시하게 하고 나면 언제나 개평으로 먹을 것을 조금 떼어놓곤 했다. 그가 야심한 밤에 출출할 때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기에 나는 그가 개평으로 떼어놓은 음식이 어디에 소용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방치하는가에 대한 성토도 젊은 날의 멋들어진 이야기도 내게 내 덕에 잘 먹었다는 말도 한번 건네지 않았다. 그런 그의 성향 덕에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와의 시간들이 편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서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연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대신에 48장의 화투를 손에 쥐고 평등하게 화투패를 나누어 가지면서 내기에는 위아래도 없는 화투판의 오랜 토착적 민주주의를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다. 피와 오동과 비를 제외한 20장을 가지고 잘 치대고 섞은 화투 더미에서 각각 2장씩 패를 나눠주고 한 번 배팅한 뒤에 한 장을 더 받아 도합 3장의 패로 승부를 겨루는 도리지고 땡을 배우면서 족보의 세계를 터득하기에 이르렀다. 단 몇 장의 패로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고난도의 심리적인 겨루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도리지고 땡을 하는 4사람의 끝의 합은 언제나 10의 배수라는 것, 석장으로 10의 배수를 못 만들 경우 황이라고 부른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끝과 다이를 셈하면서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고급 산수를 떼었고 내기가 끝난 다음에는 늙은이나 어린 것이나 도시락을 똑같이 반으로 갈라먹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배웠다. 섰다라는 도박의 족보를 배우면서 3과 8은 남북을 가르는 38선을, 1과 4는 일사후퇴를, 5와 7은 5.16 군사쿠데타를 뜻한다는 것을 알면서 5학년 사회공부를 알짜로 터득했다. 할아버지에게서 미술과 문학과 국어와 산수와 사회와 심지어 일본어까지 사사했으면서도 어쩐 일인지 나는 끝내 말문을 트지 못했다. 실어증인지 한묵증인지 말더듬증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언어장애를 겪고 있던 나는 실상 학교에서는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는 관용은 담임에게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일 터였다. 학급 회의는 회장의 진두지휘 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무능력한 부회장인 나는 1년의 사태를 통해 단번에 서정쇄신의 이름으로 시하게 되고야 말았다. 학급에서 지방자치와 삼권분립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로지 담임의 정권을 부여받은 회장에게 집중되는 중앙집권제가 실시되었다.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고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 내 자신에게서도 스스로가 소외된 나날이었다. 그쯤 할아버지와 나눠 먹는 도시락이나 빵조각 같은 걸로는 허기를 면하기가 힘들어서 가끔씩 엄마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날도 엄마 지갑에서 요령 좋게 몇 푼 삥땅을 쳐서 그에게로 갔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마루에 앉아 화투로 일지를 보거나 재수보기를 하지 않고 부엌에 있었다. 저녁이면 일 끝내고 돌아오는 큰며느리를 위해 방고래에 연탄불을 넣거나 시간 맞춰 새 연탄으로 갈아 놓는 군일을 하는 걸 알고 있던 터라 나는 마루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부엌 바라지 앞 수도가에 둥글럽적한 통짜리 채반이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채반에는 어른 손바닥 크기의 축축한 고깃덩어리 몇 점이 펼쳐져 있었다. 채반 결 사이사이로 핏물이 뚝뚝 듣고 있었다. 수채 구멍에는 뻘건 내장이며 까만 껍질이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몰려 있었다. 윗부분에 한 쌍의 귀가 있고 작은 구슬처럼 빨간 눈알이 박혀 있고 코에서부터 두 갈래로 나뉜 윈 입술 사이로 길쭉한 윗니가 드러난 삼각형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꼬리는? 나는 무의식적으로 길고도 까맣고도 윤기가 도는 꼬리를 찾고 있었다. 배고픈 노인이 개평이란 이름으로 늘 떼어놓은 음식 부스러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었다. 쥐덫 위에 살며시 달달한 빵 조각 따위를 올려놓고 이제나 저제나 쥐가 걸리기만을 온팡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오금이 저렸다. 매월 25일이면 동네 반장이 가루로 된 쥐약을 집집마다 나눠주면 쥐가 좋아하는 음식에 비벼서 집안 구석구석에 은밀히 놓아두곤 했던 시절이니 쥐를 잡는 것이 이상할 리는 없었다. 쥐는 잡아 죽이는 짐승이지 먹는 음식일 수는 없었다. 껍질 벗겨서 채반에 곱게 올려놓은 이유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설마 할아버지가 너무나 배가 고파 쥐까지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상 야릇한 것은 할아버지의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짓거리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끝내 그 자리를 뜨지 못하는 나의 속내였다. 더럽다고 느끼면서도 궁금해 미치겠고 끔찍하게 소름이 끼치면서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쥐를 처리할 것인지 호기심이 끌었다. 약을 먹은지를 먹으면 할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엄습했고 개병으로 떼어낸 음식으로 진즉에 쥐를 잡을 생각을 품고 있었을 그의 얄망궂은 음흉함도 새삼 낯설고 두렵게 다가왔다. 고기에 핏물이 빠진 것을 확인한 할아버지는 채반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쪼르르 그의 뒤를 밟았다. 내 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연탄불 위에 석쇠를 올려놓고 뼈가 앙상한 갈퀴 같은 손가락으로 고기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리면서 굽기 시작했다. 한 손엔 왕소금을 쥐고 고기 위에 살살 뿌려대면서 말이다. 불땀이 맞춤한 연탄불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기 시작했다. 분명 더럽고도 더러운 쥐고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굽는 냄새는 맹렬하게 코를 후비고 내장을 휘돌아 입안에 침이 잔뜩 고일 정도로 고소하고도 달큰했다. 아, 어쩌자고. 나더러 어쩌라고. 연탄불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정성스럽게 고기를 뒤적이던 할아버지가 나를 돌아다 보았다. 연탄불에 벌겋게 익어 불과한 낯빛과 달리 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쥐를 코앞에 두고 집중할 때의 고양이처럼 환하게 열려있는 그의 뜨거운 동공이 무서워서 나는 황급히 고개를 외롭고며 뒷걸음질을 했다. 나는 마루 위로 올라가 무릎을 두 팔로 끌어안고 고개를 쳐박았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에 몸이 화들거렸다. 고양이로 변신해버린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가해한 석시 좀채 삭질 않았다. 마루 앞 건너 대숲이 바람에 쓸려 차르르 굿을 쏟아지는 소리를 냈다. 대숲 바람에 실려 고소한 쥐고기 냄새가 처박은 고기에 깊숙이 밀고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고기를 가져오는 대신 마루에 앉아 화투패를 쳐대기 시작했다. 오늘은 섰다로 가자. 꿍꿍이 속을 알 수 없는 말을 내게 건네며 그는 화투장에서 피와 오동과 비를 빼기 시작했다. 20장을 담요바닥에 놓고 내게 2장을 건넸다.
지난번에는 38광땡, 광땡, 알리, 독사, 굿빙, 장사, 세력 같은 것을 족보로였지만 이번에는 광땡은 오로지 산빨 광땡만 인정하기로 한다. 새바닥 아프게 다시 말하자면 9끝은 값소, 10끝은 망통이다. 끝수가 클수록 좋은 것은 니도 잘할 것이고. 자, 시작하자. 그런데 오늘 진 사람은 오야가 시키면 시킨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하자. 이긴 놈이 장땡이다 이 말이다. 알겠냐? 그는 쥐고기에 대해서는 가다부터 아무 말도 없이 자신도 화투패를 2장 주며 말했다. 노름에 미치면 씨우쟁이도 팔아먹는다고 했던가? 노름은 따도 하고 잃어도 한다고 했던가? 한참 화투놀이에 물이 오르고 미쳐있던 나는 2장을 손에 쥐고 패를 살폈다. 어쩐지 이번 판은 이겨야만 할 것 같았다. 그의 엉큼한 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터였다. 어쩐지 쥐고기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 07 8세 36 허드씨 어물쩡 꾸물락거리지 말고 쌈박하게 한번 붙어보자이. 그가 화투패를 바투쥐고서 판 앞으로 바짝 붙으며 말했다. 타양벗은 10년이고 노름벗은 30년이라고 했던가. 노름판에는 친구도 적이라고 했던가. 백수건 달인 그와 딸켜가 돼버린 어린 나는 서로를 벗삼아 적군 삼아 섰다 판을 벌였다. 끝판이 났다. 결과는 노상 화투장만 갖고 살았던 그가 판을 다 긁었다. 아무리 용을 써보고 별수를 궁리해도 끝발이 서지 않은 나는 흑살이 껍데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던 예전 판들과 달리 이번 판은 내리 그에게 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판을 벌인 장소가 할아버지의 나와바리이고 노름에 사용했던 화투패는 그가 눈 감고도 간파할 수 있는 익숙한 것이었고 나름 달고 다른 타짜였다는 조건들을 그때 나는 고려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노름에 가미카제식으로 돌진했다가 땡전 한 푼 없는 거맹이로 전락한 봄날에 떨어지는 한 잎의 사쿠라처럼 가뭇없이 몰락한 예전의 꾼이었다는 그의 화려하고도 비극적인 전설을 알지 못했다. 어쨌든 노름빛은 외상사절이라는 그와 나 사이의 쌈박한 화투 규칙에 따라 나는 장땡이 된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야만 했다. 그는 담요를 치우고 구운 쥐고기가 있는 석쇠를 놓았다. 쇠고기처럼 노릇노릇하게 익은 쥐고기를 그는 내게 건넸다. 무척 맛있어 보이는 고기였지만 쥐고기라는 게 영 맛듣지 않았던 나는 오만상을 찌푸렸다. 내가 고양이도 아니고 이게 뭐람? 쥐고기를 앞에 두고 나는 구시렁거렸다. 속으로만. 네가 처음부터 벙어리로 태어난 베네병신도 아니고 꿀을 묵은 것도 아니고 무엇이 어쩐다고 그라고 주둥이로 콱 다물고 본조를 부린가는 모르겠다마서도 예로부터 밝은 세상에 나와 있으면 사람이고 어두운 세상에 처박혀 있으면 귀신이라고였다. 어린 것이 귀신 많기로 어둑어둑한 데만 골라다니면 못 쓴다. 이것은 그냥 괴기가 아니라 약이다 야. 소시적에 동네에 어버버 말 더듬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벨력을 다 써도 백약이 무효했는데 쥐고기를 묻고 싹 병이 나부러서 정산유수로 말을 잘하게 된 것을 보았더니라. 깔끔을 떠는 사람한테는 복이 안 붙는다고 했다. 아무 소리 말고 이빨로 찢어져서 꾹꾹 씹어먹으라이. 지극한 정성과 살뜰한 염려는 쥐꼬리만큼도 보여주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애명불면하며 애원했다. 구워진 모양새로 보면 돼지고기라고 해도 믿을 만큼 살아생전 쥐의 모습이라곤 흔적도 없었지만 나는 찍찍거리는 생쥐가 상상이 돼서 진저리를 쳤다.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오다 노부나가는 확 때려 죽여 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울게 만들어 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다. 누가 더 강한 명장인지는 모르겠다만 니는 새 장군이 갖고 있는 힘을 다 가지게
이 할애비는 바란다. 할아버지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개가 풀 뜯어먹는 것 같은 요상한 말을 했다. 어쨌든 장땡 앞에서 흑사리 껍데기가 무슨 힘이 있는가. 두견새 모가지 대신 쥐 뱃살을 움켜쥐고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맛은? 상상에 맡기겠다. 마시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꿀꺽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저승꽃이 활짝 핀 그의 낯에 부채살 같은 주름이 자글자글거렸다. 흐뭇하다는 뜻일 터였다. 쥐고기를 먹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손가락을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어 토하기 시작했다. 몇 번을 토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덩클거리는 쥐고기가, 나중에는 누리끼리한 위에까지 쏟아져 나왔음에도 가슴뼈 아래 오목한 곳이 답답하고 아팠다. 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어 남아있는 쥐고기를 파내기 시작했다. 쥐의 꼬리를 물고 가슴속 우려리, 또 하나의 꼬리를 잡고 화병이, 슬픔이, 분노가, 미치, 국민교육 헌장이, 순국선열이, 호국 영령들이 줄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쥐를 먹은 고양이답게 5학년 12살 계집애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발톱은 세울 줄 알게 되었다. 말수는 없어도 더듬지는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 뒤로도 목숨을 이어 한 세계를 꽉 채우고 황천길에 오르셨다. 군용 담요를 깔고 화투 노름을 하던 쪽마루는 어린 내 마음에 그들먹하게 차오르던 치욕과 부끄러움과 쓸쓸함과 분노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었던 진정한 법당 마루였던 셈이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